오늘은 세페이드 3F의 페이지 232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르기 직전까지 소개했던 게 별의 관측에 대한, 천체 관측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천체 관측하면서 적개와 저기가 변하지 않는, 즉 항성의 존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죠. 그 다음 소개한 게 뭡니까 하면 적개와 저기가 바뀌는 천체입니다. 서연, 적개와 저기가 바뀔 수 있는 천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적개와 저기가 바뀌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소행성류? 예, 뭐 소행성을 비롯한 행성류들이 적경과 저기가 변하죠. 특히 행성류들은 기본적으로 적경이 대체로 증가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네요. 대체로 적경이 증가할 때를 우리는 순행,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를 역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천체는 누구죠? 혹시 압니까? 우리가 붙박이별이라고 불러주는 게 항상이었습니다. 적경과 저기가 바뀌지 않는 천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를 수백 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바뀌긴 해요. 적경과 저기가 바뀌지 않는 천체를 항상. 그렇다면 적경과 저기가 바뀌는 천체들은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했어요. 뭐있죠? 너무나 우리한테 가까이 있어요. 예, 태양과 달입니다. 그리고 행성들이에요. 태양은 적경이 1년에 24시 증가합니다. 달은 적경이 24시 증가할 때 1 항성월이 걸립니다. 27.3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행성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하는 역행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성들을 봤는데요. 과연 태양만 행성을 가질까 하는 거예요. 태양만 행성을 가질까요? 근데 다른 별들도, 다른 항성들도 행성을 가진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야, 태양도 일반적인 별이니까 행성을 가지니까 다른 별들도 뭐 지극히 행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문제는 외계 행성 있다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외계 행성이 있다는 증거. 야, 태양도 별이고 태양도 행성을 가지니까 다른 별들도 지극히 당연하게 행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과연 문명제가 옳을까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 다 해보니까 다 맞아떨어지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꼴랑 태양 하나 가지고 행성이 있으니까 모든 별들 행성을 가진다. 이건 너무 큰 비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계 행성이 있습니까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명.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겠네요. 물론 가장 명확한 건 직접적이겠죠. 행성을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왜냐하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거든요. 항상의 빛을 반사하거든요.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뭐 금성이라든지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그거는 다른 멀리 있는 별들에 비해서 워낙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행성 자체가 빛을 반사한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밝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외계 행성은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 간접적인 방법보다 훨씬 후대에 직접적인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별이 있고 행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행성이 있다는 걸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책에 나와 있긴 해요. 세페이드 3F 232쪽에 여러분한테 행성의 외계행성 탐사체, 외계행성 탐사에 대한 내용들 소개해봤는데요. 아직 책이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수능
특강으로서 173쪽에 직접 관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의 대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레어예요. 플레어가 뭐예요? 풍 해갖고 되돌아오면 홍염이고요. 터져갖고 안 오면 플레어예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플레어를 통해서 태양의 강한 하전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하필 퍼져나가다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예요.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전기 설비들이 엄청나게 고장을 일으켜요. 특히 발전이라든지 송전, 배전 이런 시스템에 엄청나게 큰 지장을 줍니다. 1900년대 초반에 역시 큰 플레어가 지구를 덮쳤습니다. 코로나 물질 방출된 것들이 지구에 덮쳐갖고 캘리포니아 인근에 그렇게 엄청난 전기성 화재를 일으켰던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 뭐 전기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장나는 거죠. 심지어 그러다가 만약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나 배전 시스템에 엉망이 돼버렸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후쿠시마처럼 원자력 폭탄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태양의 대기 폭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됩니다. 태양의 대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문제는 태양의 대기를 매번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태양의 대기에 대한 관측, 철층이라든지 홍염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제일 좋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면 태양을 달이 가리고 있어요. 그것도 딱 기가 막히게 잘 가리고 있는 조그맣게 가리는 게 아니라 즉 금환일식이 아니라 개기일식 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기일식이 1년에 꼴랑 2번밖에 안 걸리는데 그것도 재수 없으면 금환일식을 걸리는데 겨우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 항상 24시간 내내 관측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관측할까요? 방금 힌트는 선생님 몸도적으로 줬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대기를 일반적으로 관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개기식이었잖아요. 태양을 달이 가리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자고? 태양을 앞에 그림자가 있는 코로나스코프라는데요. 놓고 그 다음에 태양 광구를 딱 덮은 만큼 앞에 가로막아 놓고 쳐다보면 됩니다. 코로나스코프라고 합니다. 이 직접적인 방법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가 별, 항성의 행성을 관측하고 싶잖아요. 외계 행성을 보고 싶잖아요. 그지? 외계 항성이 있고 바깥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이 있어. 근데 먼 지구에서 보면 이 항성이 있기 때문에 행성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앞에 그림자 뱀이라는 걸 놔둡니다. 일종의 차양막을 놔두는 거죠. 항성을 딱 가릴, 그 항성을 가릴 차양막, 그림자, 코로나스코프를 놔두면 이것들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다면 기왕이면 이 행성의 공전 궤도는 항성에서 가까운 놈이 좋겠습니까? 먼 놈이 좋겠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먼 놈이 좋겠죠. 그렇다고 너무 멀어버리면 좀 쉽지는 않겠군요.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은 코로나스코프와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항성에서 오는 빛을 가려야 행성이 볼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인드로 보겠다는 거죠. 시험은 직접적인 방법이 메인이겠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이 메인이겠습니까? 직접적인 방법이 메인이겠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이 메인이겠습니까? 시험은요. 당연히 간접이죠. 그러니까 간접을 위에 놔뒀지. 그지 않겠어요? 쓰는 방법이.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도플러 효과와 도플러 효과는 다른 말로 시선, 속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현상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도플 효과가 무엇입니까? 소개할게요. 꽤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도플 효과. 경찰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그런 사이렌 소리가 우리한테 올 때와 우리한테 멀어질 때, 즉 사이렌을 울리는 자동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와 나한테 멀어질 때 그 사이렌 소리의 높이, 뭐 진동수 또는 뭐 파장, 이게 달리 보입니다 하는 게 도플 효과예요. 나한테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지게, 진동수가 커지게 고음으로 들리다가 나한테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게, 진동수가 작아지게, 그러니까 저음으로 들리는 게 그게 도플러 효과예요. 이걸 외계 행성 탐사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다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스타, 행성, 스타, 별이 있겠고요. 행성, 플래닛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요 항성을 중심으로 행성이 돈다가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 흔히 말하는 무게 중심이에요.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별이 이렇게 반바퀴 돌 때 행성도 이렇게 반바퀴 돌아. 뭐 뻔하게 별이 한 바퀴 다 돌면 행성도 한 바퀴 다 돌아.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별과 행성이 같이 돌아라고 하는 이게 도플러 효과의 기본 생각입니다. 이해됐어요? 책 있어 없어? 없어요? 저쪽 좀 보세요. 여러분들 탁구공을, 이게 탁구공은 아니지만 탁구공을 들고 내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릴게요. 내 몸뚱아리가 많이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육상 경기 중에 해머 돌리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무거운, 아마 그 해머가 한 20kg쯤 될 거예요. 그걸 웅웅 돌려갖고 던지는 그런 육상 종목이 있습니다. 피드 종목 중입니다. 그럼 그거 돌릴 때 어떻게 돌립니까? 근데 그럼 이렇게다가 훅 돌리지는 않아요. 돌릴 때 빠르게 일단 돌려야 되니까. 그때 돌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 몸이 바로 아까 전처럼 내 몸이 바로 서 있지 않고 내 몸이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 중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내 몸이 별이 되겠고 항성이 되겠고 해마가 행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무래도 얘가 질량이 더 크니까 해마도 질량이 조금 더 작죠. 그래서 돌릴 때 내 몸이 한 바퀴 돌 때 해마도 역시 한 바퀴 돌립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내 공통 질량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행성을 보지는 못하겠고 직접적으로 행성을 보지는 못하겠고 항상 별을 관측하는데 이 별빛의 스펙트럼이 다가온다. 다시 말하면 별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행성이 어떻게 돼? 멀어지겠죠. 즉 지금 T1 시점의 상황으로서 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T1 시점입니다. 그러면 원래 별빛의 흡수선이 람다 제곱가 이렇게 돼 있다면 T1 시점에서 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흡수는 파장이 좀 더 짧아진 청색 편의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T2 시점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T2 시점은 여기 와 있겠죠. 이때는 청색평이고 적색평이고 없습니다. 그래서 T2 시점에서는 청색평이 적색평이 없는 흡수의 편의가 없는. 그 다음에 버디바이가 T3 시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T3 시점은 별이 멀어집니다. 물론 행성 다 없겠죠. 이해되셨어요? T3 시점을 보시면 별이 멀어지네요. 별이 멀어져.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적색 편의가 일어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T4 시점에선 별은 이렇게 바뀝니다. T4 시점에선 편의량이 없어.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 일반적으로 공통 질량 중심은 아무래도 별 내부에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이 움직이고 행성도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별의 움직임의 흔들림이 있겠다. 별이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다가왔다가 멀어졌다 하겠다. 그랬을 때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다가올 때의 청색편이와 멀어질 때의 적색편이가 반복된다면 별이 괜히 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누군가 흔드는 존재가 있겠지. 행성의 존재가 있겠지. 그다음에 별의 질량을 알고 공통 질량 중심으로 움직이는 요것들을 안다면 행성의 질량에 대한 정보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돌릴 거잖아요. 그지? 탁구공을 내가 해머 돌리기 하듯이 탁구공을 돌린다고 해서 내 몸이 엄청 흔들까요? 그렇지 않죠. 해머처럼 무거운 물체를 돌려야 좀 많이 내가 휘청휘청할 거예요. 내 몸이 확 휘청휘청할 거예요. 지구 같은 놈들이 공전할 때 상을 많이 흔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훨씬 질량이 큰 천체가 큰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해야 별이 많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능한 천체는 질량이 작은 천체입니까? 질량이 큰 다시 그랬을 때 행성의 조건은 질량이 큰 놈입니까? 작은 놈입니까? 질량이 커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해머 돌리기 하는데 해머 줄이 길어가지고 한 번 돌리는데 10년 걸려. 한 번 돌리는데 100년 걸려. 그러면 청색평이 적색평이가 제대로 나타나겠습니까? 청색평이가 있었는데 이게 파장의 변화가 잘 느껴질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다시 말하면 공전 주기는 어찌해야 될까요? 공전 주기는 짧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행성일수록 행성의 발견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질량이 크고 공전주가 짧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가 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요. 우리는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외계 행성을 탐사하려고 합니다. 즉 행성의 존재부터 일단 먼저 알아보려고 하겠는데 이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치, 외계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외계 행성 속에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아야 될까? 그치? 다시 말하면 전 우주에 생명은 꼴라 지구에만 있는가 하는 거죠. 과연 우리만 있는가? 전 우주를 통틀어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지. 물. 그것도 액체 상태의 물이 제일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명은 기껏 알고 있는 생명인 게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밖에 몰라요. 어쩌면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생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H2O가 아니라 H2S 황화수소라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잖아요. 또한 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라는 것은 다른 물체와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화학 2 정도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물은 액체의 밀도와 고체의 밀도가 역전되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하면 고체 얼음은 액체 물 위에 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액체 상태의 수중 생태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오히려 단열재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얼음이. 여러 가지 용질을 잘 녹이고 또 뭐 비열도 크고 기활도 크고 등등등 부차적인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 얼었을 때 그게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수중 생태계를 그대로 보호해줄 수 있다는. 만약에 얼었는데 고체 얼음이 바닥부터 얼면은 나중에 수중 생태계가 공기 중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생명이 끝장이죠. 그래서 현재 지구에만 생명이 있었습니까에 대해서 다른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행성이라든지 위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화성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습니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생명체의 흔적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어야,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어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은 나오더라. 그러나 아직은 그 생명의,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은 있지만 그 생명체는 아직은 찾지 못했다. 뭐 연구도 해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냐마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어요. 이 유로파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SF 영화에서 그 유로파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 중이에요. 토성의 위성 중에 엔켈라두스라는 위성이 있는데요. 이 엔켈라두스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엔켈라두스는 그 얼음이 균열되면서 안쪽에 있던 물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와 엔켈라두스 안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그 액체 상태의 물 속에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함부로 탐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 한국 로켓 발사해갖고 엔켈라두스가 유로파가 함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로 인해서 거기 생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함부로라는 부분은 결국엔 지구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오염이 됐을 때 나중에 발견된 유기물이 엔켈라두스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유기물인지 지구에서 옮겨간 건지 그 구분이 안 되거든요. 또한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
메탄, 에탄의 액체가 존재하는데, 즉 탄수화물이 존재하는데요. 역시 우리의 생명체는 탄소가 일단 베이스가, 물을 더 베이스가 되겠지만 탄소 베이스의 유기물이 또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혹 생명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도 조심스럽게 탐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다시요.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액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에요.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 내에서만 액체가 존재해요. 그걸 벗어나면 고체나 기체가 돼요. 나중에 화학적으로 상평 그림이라는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액체가 되는 온도 범위라든지 액체가 될 수 있는 압력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뻗어나왔을 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라는 의미를 씁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그걸 생명 가능지대, 흔히 골디락스 존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게 딱 맞춰 돌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하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보다 안쪽 궤도에 있는 수성 금성은 어떻습니까 하면 생명지보다 안쪽에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이미 물이 끓어버렸다. 기체 상태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체 상태의 물이 왔다면 아까 말했던 이 액체 상태의 물이 가지는 장점이 하나도 없죠. 반면 더 넘어버리면 화산, 목성 이런 것처럼 더 넘어버리면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고체 상태가 되버립니다. 고체 상태면 물 분자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생명활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쌤 아까 당신이 고체 상태의 유로파 뒤쪽에 얼음이 뒤집어 있는 고체 상태의 얼음을 뒤집어 있는 유로파 엔켈로두스 얘기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쪽에서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목성 주위를 또는 토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은 그 모 행성과의 기조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그 안에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아까 말했던 엔켈로두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틈이 벌어지면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목성 위성 중에 가장 목성에 가깝게 도는 위성이 이오예요. 이오의 표면은 계속 바뀝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이오는 목성에 굉장히 가깝게 오면서 굉장히 큰 기조력과 함께 안쪽에서 엄청난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오의 표면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엄청난 화산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즉 이오 그 작은 사이즈의 위성이 그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옛날부터 고갈됐는데 어떻게 화산이 터지겠냐? 기조력이 에너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달의 인력, 달과 지구 사이의 기조력에 의해서 밀선물이 만들어지듯이 거기도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조력까지 고려해가지고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일단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당연히 더 큰 에너지를 내죠. 지구보다는 즉 대략 1AU 태양 지구 사이 거리 1천문 단위보다는 훨씬 더 먼 쪽에 그리고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골디락스 존은 생명 가능지대를 만들 것이겠습니다.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역시 훨씬 작은 훨씬 좁은 범위의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것이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확률상으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행성이라는 게 어차피 랜덤하게 공전하다 보니까 질량이 큰 태양보다 질량이 큰 태양보다 광도가 큰 별 주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범위 골디락스 존이 많겠다. 근데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한테 별의 에너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한데 태양보다 질량이 커버리면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들 지구 탄생이 46억 년 전, 최초 생명 탄생이 대략 한 37억 년 전, 육상으로 진출한 게 대략 5억 년 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상으로 진출할 정도의 고등한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별이 만들어지고 또는 행성이 만들어지고 약 40억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뭐 2배, 3배 크면 수명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선 혹여나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할 가능성은 즉 진화할 때까지 이 별이 버텨줄 시간은 없거든 하는 거죠.
그러면 재수 좋게 여기에 딱 걸리면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항성이 에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고도한 생명체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너무 가까워요. 행성과 별이 너무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굉장히 큰 기조력이 발생해요. 달도 지구 주위를 도는 데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달과 지구와의 기조력이 굉장히 커서 달한테는 굉장히 착수한, 그러나 꽤 멀리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동주기자전이 일어납니다. 동주기자전 뭐 뜻이죠? 그렇죠.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의 한쪽만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항성 주위로 행성이 너무 가까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동주기자전을 해요. 행성의 한쪽 면은 계속 항성을 바라보고요. 계속 낮이고요. 행성의 반대편 쪽은 항성을 못 봐요. 계속 밤이에요. 계속 낮은 반절과 계속 밤인 반절을 가지는 행성이 생명 탄생에 유리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유리할까요? 우리가 밤낮이 바뀌면서요. 생명의 생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또한 이제 달이 차고 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 바닷가 사람들은 양력보다 음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바다에 있는 생명들은, 바닷속에 사는 생명들은 음력을 주기로 생식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고기가 잘 잡힌다 못 잡힌다 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밤이 계속 낮이 되는 이런 스트레스가 강한 상황에서는 생명 탄생이 쉽지는 않겠다, 또는 고도한 생명체의 진화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엔 딱 태양만한 거리에, 딱 태양만한 항성에, 딱 지구 태양 사이즈 정도의 거리에, 딱 지구 정도 사이즈의 행성을 찾으려고 지금 여러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생명의 탄생에 의한 행성의 조건에 일단 액체 상태 물이 개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성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태양의 플레어가 터지면서 하전입자들이 쏟아진다 했잖아요. 플레어가 터질 때 애만 쏟아질까요? 평상시에는 태양에서 여러 가지 하전 물질들이 안 날아올까요? 평상시에 날아와요. 흔히 말하는 태양 풍이라 해서 계속 날아와요. 다만 그 정도쯤은 지구의 자기장이 차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그렇게 지구 자기장에 차단되어서 나온 것들 중에 일부가 극지방에 가서 부딪혀서 나오는 빛이 있네요. 뭐라 부르죠? 예, 오로라가 겁니다. 오로라가 있다는 것은 그 행성에 자기장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화성 오락 나올까요? 안 나와요. 화성은 자기장이 죽었어요.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면 현재로서는 지구의 외핵이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금속이 움직이면서 금속이 움직인다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생기는 거고 전류가 생기면 전류와 자기장. 그래서 금속이 움직이고 그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다이나모 이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금방 식었어요. 그래서 화성 외핵은 이미 딱딱하게 굳은 고체 상태예요. 뇌과 함께.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장이 있었겠으나 지금은 없는 일종의 죽은 행성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통해서 외부 하전 입자, 태양풍을, 항성풍을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고생대 초반 정도 되어야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했는데요. 육상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죠? 산소보다 더 중요한 건 오존층이었습니다. 오존층이었습니다. 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기 중에는 항성에서 오는 에너지 큰 파장이 짧은 진동수가 큰 결국엔 자외선 같은 놈들을 막아줘야 될 그럴 대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야 육상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존층이 생기기 전에 육상으로 고개를 내밀면 강한 자외선, 여기서 많은 자외선은 우리가 그냥 피부 태닝하는 그런 수준의 자외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존층 위에서 자외선 맞으면 몇 분 안에 실명됩니다. 그만큼 강한 에너지의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항상 선글라스, 굉장히 이제 그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런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뭐 선글라스라고는 이제 고글을 끼는 이유가 그런 엄청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 전자기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기 성능도 있어야 생명체가 탄생, 고등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현재 우리의 행성에 대한 정보는 기껏해봤자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계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아마 그 행성에 대해서 배워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신으로 지구 행성과 목성 행성 배워왔잖아요. 지구 행성, 암석 행성입니다. 근데 암석 행성은 사이즈가 크게 만들어지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해 암석 성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전 우주를 통틀어서 암석을 만들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규산염 이런 고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반면 기체, 가스 행성은 질량이 크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상한 물질이 모이는 과정에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 성분들이 한쪽에 좀 더 농집되면 그게 행성이 되는 거죠. 목성과 같은 목성 행성들은 가스 행성이에요. 그 상대적으로 질량이 크게. 자, 그럼 다시요. 이 행성의 조건들을 봤어요. 이 행성들의 조건은 질량이 큰데 그러면 지구 같은 딱딱한 암석이 있는 행성이겠습니까? 목성 같은 그냥 가스 행성이겠습니까? 이거 가스 행성이죠. 질량 큰? 질량 큰. 밀도와 질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구 행성은 밀도는 크나 질량과 반지름은 작아요. 알겠어요? 목성 행성은 질량 반지름 크고 밀도는 작죠. 질량이 큰 가스형 행성, 목성형 행성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공전 주기조차 짧대. 공전 주기가 짧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지? 생명 가능지대보다 안쪽을 돌겠죠. 뜨거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뜨거운 가스형 행성, 뜨거운 목성이 금성 공정 궤도에서 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일단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베이스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성이 있다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도 생명이 있기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정도 정해 주십시오.